주차장 한복판, 노인을 밀쳐내던 조폭의 손이 허공을 가른다. 늙은이 주제에 꺼져! 욕설이 퍼지는 순간 서영이 발걸음을 멈춘다. 그녀의 눈빛이 번쩍이며 군 시절 특유의 냉기가 흘러나온다. 조폭이 비웃다. 단숨에 땅바닥에 제압당한다. 나는 그냥 아줌마가 아니다. 전 UDT 특임대 중령이었다. 주차장에 모인 주민들, 휴대폰 불빛이 조폭 무리를 에워싼다.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두목의 비웃음이 울린다. 서영의 주먹이 번개처럼 날아가며 거구의 두목이 무너진다. 다시 나타난 배신자 동료 그러나 이번엔 주민들이 벽처럼 막아선다. 서영의 외침. 이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낸 거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외곽, 낡은 주공아파트 단지의 아침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1990년대에 지어진 이 단지는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난간, 그리고 금이 간 보도블록까지.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이웃들과의 정이 이 낡은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윤서영은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낡은 군용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죠. 서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어젯밤에도 또 그 꿈을 꿨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동료를 찾던 그날의 기억이었죠. 특수임무대에서 복무하던 시절, 서영은 수없이 많은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아직도 서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서영은 거울을 보며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38살의 얼굴은 또래보다 단단해 보였죠.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턱선에 남은 작은 흉터 하나. 군 시절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서영은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복도에는 신문 배달하는 청년의 발소리만 들렸죠. 단지 안주차장은 서영의 아침 조깅 코스였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차량들 사이를 지나며 달리기에 적당했거든요. 서영은 천천히 속도를 올리며 달렸습니다. 규칙적인 호흡, 일정한 보폭. 군대에서 배운 습관은 퇴역 후에도 여전히 몸에 배어 있었죠. 달리면서 서영은 생각했어요.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쳤는데 정작 내게 남은 건 이 외로움뿐이구나. 서영은 중령 계급으로 전역했습니다. 특수임무대에서 15년을 복무했죠. 그 시간 동안 서영은 연애도 결혼도 친구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어요. 임무가 최우선이었으니까요. 23세 입대해서 38배 전역할 때까지 서영의 삶은 오직 훈련과 작전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동해 바다 깊은 곳에서의 침투 훈련, 영하 20도의 설안지, 생존 훈련, 그리고 이름조차 말할 수 없는 비밀 작전들. 서영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상관들은 서영을 최고의 전사라고 불렀죠. 하지만 그 찬사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서영의 아버지는 서영이 2등 중사 시절 돌아가셨어요. 임종도 지키지 못했죠. 당시 서영은 서해 어느 섬에서 3개월간의 특수작전 중이었거든요. 어머니는 그 일 이후 서영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군대가 내 가족이라더니 이제 정말 군대만 남았구나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전역 후 서영은 이 단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큰 도시도 시끄러운 거리도 아닌 조용한 변두리를 택했죠. 사람들과 부대끼지 않아도 되는 곳.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 서영은 재활센터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재활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군 시절 배운 신체 훈련 지식과 응급처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죠. 센터에 오는 사람들은 다양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젊은이, 낙상으로 고통받는 노인, 스포츠 부상을 입은 학생들. 서영은 그들 하나하나를 정성껏 돌봤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몸으로 직접 시범을 보이며 올바른 자세를 알려줬죠. 환자들은 서영을 신뢰했습니다. 무뚝뚝하지만 진심으로 자신들을 돕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주차장을 3바퀴 돈 서영은 단지 입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때 벤치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손을 흔들었어요. 70이 넘으신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이 단지에서 30년 넘게 사신 분이었죠. 주름진 얼굴에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서영 씨, 오늘도 부지런하네요. 젊은 사람들도 요즘 아침에 안 일어나는데. 안녕하세요, 할머니. 일찍 나오셨네요. 늙으면 잠이 없어서 말이야. 새벽부터 눈이 떠져서 아침 공기나 쐬려고 나왔지. 요즘 날씨 참 좋더라. 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서영이 이사 온 첫날부터 잘 챙겨주신 분이었어요. 이사 짐을 풀던 날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 한 통을 들고 오셨죠. 혼자 사는 사람은 밥 먹기 힘들 텐데 이거라도 있으면 반찬 걱정은 덜겠지라며 건네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서영은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러게. 서영 씨도 일 끝나고 저녁에 한번 나와. 요즘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더라고. 젊은 사람이 너무 일만 하면 몸 상해. 네, 그럴게요. 할머니도 감기 조심하세요. 서영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영의 마음을 조금 녹여주었죠. 이런 작은 교류들이 서영에게는 큰 위안이었어요. 군대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범한 일상의 온기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안부를 묻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서영은 이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이 그것을 증명했죠. 전쟁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물속에서 허우적대던 동료의 손, 폭발음, 그리고 비명소리. 피가 바닷물과 섞이던 그 광경. 서영은 눈을 꽉 감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시간이야. 그 기억들은 잊자. 나는 이제 민간인이야. 서영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죠.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건 평화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여전히 서영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 본능을 억누르고 있을 뿐이었죠. 서영의 몸은 민간인이 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전사였어요. 조깅을 마친 서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간단히 식사를 한 뒤 재활센터로 출근할 준비를 했어요. 가방에 수첩과 물통을 챙기고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던 서영은 문득 생각했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겠지.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지. 하지만 서영은 몰랐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날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곧 서영은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오후 2시 서영은 재활센터에서의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센터 근처 작은 식당에서 김치찌개 한 그릇을 먹고 천천히 아파트 단지로 돌아왔죠. 오후 3시부터 다시 근무가 시작되기 전까지 잠깐 쉬려고 했어요.
단지 입구를 지나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던 서영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주차장 한쪽 구석에 검은색 대형 SUV 2대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어요. 차량 주변으로 남자 5명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그들의 옷차림새는 평범한 주민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검은색 가죽 점퍼, 짙은 선글라스, 그리고 목에 걸린 굵은 금목걸이. 서영은 단번에 알아챘어요. 저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남자들은 큰 소리로 떠들며 웃었습니다. 욕설이 섞인 대화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죠. 지나가던 주민들은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지나쳤어요. 아무도 그들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도 애써 외면하려 했어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나? 서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신의 차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기요, 차를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제 차가 막혀서 나갈 수가 없네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담배 연기를 할머니 쪽으로 내뿜으며 비웃었죠. 할머니, 급해요? 나이 처먹은 게 어딜 가려고 그래. 잠깐만 기다리면 되잖아. 아니, 병원 가야 해서요. 예약 시간이 있어서 늦으면 안 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하시던 할머니가 저렇게 주눅든 모습을 보니 서영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서영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입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군대를 떠난 지 이제 1년. 더 이상 싸우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아, 시끄러워. 늙은이가 지랄이야. 꺼지라고.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다른 주민이 재빨리 할머니를 붙잡아 주었죠.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할머니 쪽으로 던졌습니다. 담뱃재가 할머니의 옷에 떨어졌죠. 늙은이 주제에 뭘 봐? 죽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영의 발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남자들은 여전히 웃으며 떠들고 있었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옷에 묻은 재를 털어내고 계셨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서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어요. 평화롭게 살고 싶었던 마음, 조용히 지내고 싶었던 바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서영의 눈빛이 변했어요. 군인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죠. 서영은 천천히 남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걸음걸이는 침착했지만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던 주민 몇 명이 서영을 알아보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영이 남자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여전히 서영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길을 비켜라. 서영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명령하는 말투였죠. 남자들은 비로소 서영을 쳐다봤어요. 키 170cm의 여자. 짧은 머리에 운동복을 입은 평범해 보이는 사람. 남자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뭐야, 아줌마가 왜 나서? 여기 아줌마네 집이야?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차갑게 말했죠. 길을 비켜라. 다시 말하지 않겠다. 남자들 중 덩치가 가장 큰 사람이 앞으로 나섰어요.
키가 185cm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그는 서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죠. 이 여자가 돌았나? 형님, 저거 좀 봐요. 진짜 웃기네. 그 남자가 서영의 어깨를 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번개같이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죠.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뭐야? 서영은 남자의 손목을 꺾으며 그대로 바닥에 눕혔습니다. 관절기 기술이었어요. 특수부대에서 수천 번 훈련했던 동작이었죠. 남자는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서영의 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불과 3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봤어요. 주민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서영은 남자를 바닥에 눕힌 채 천천히 다른 남자들을 바라봤어요. 나는 아줌마가 아니다. 전직 특수임무대 중령이었다. 서영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절대적이었죠. 남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곧 그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그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지금 문제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알았어요. 이들은 단순한 동네 건달이 아니라는 것을요. 뒤에 누군가 더 큰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서영은 바닥에 누운 남자를 놓아주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서영 씨. 정말 고마워요. 서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아들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서영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시작됐구나. 또다시 싸움이 시작된 거야. 서영은 남자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그날 저녁 서영은 재활센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피로가 몰려왔어요. 소파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죠. 주차장에서의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꺾던 순간의 감촉,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남자들의 위협적인 눈빛. 괜히 나섰나? 서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스스로 문제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서영은 샤워를 하고 간단히 저녁을 먹은 뒤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서영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긁히는 듯한 소리였죠. 서영은 책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열어보니 아래 주차장에 낯익은 검은색 SUV가 보였어요. 오후에 봤던 그 차량이었습니다. 서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죠. 서영은 재빨리 불을 끄고 창문 옆에 몸을 숨겼습니다. 밤 공기는 고요했지만 서영의 감각은 예민하게 깨어 있었어요. 몇 분 후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죠. 발소리는 서영의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쿵, 쿵, 쿵. 위협적이고 거친 소리였죠. 야,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나와. 남자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오후에 봤던 그 남자들이 분명했어요. 서영은 숨을 고르며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나가서 맞서야 할까 아니면 경찰을 불러야 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서영은 문을 열지 않기로 했어요.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는 게 좋았으니까요. 경찰 부를 거야. 지금 당장 떠나. 서영이 문 안쪽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밖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 웃기네. 경찰 불러봐. 우리 형님이 누군지 알아? 남자들은 몇 분 더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퍼붓다가 떠났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안심할 수 없었어요. 복도에 나가 확인해 보니 집 앞 현관문에 빨간 페인트로 협박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죽고 싶냐라는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었죠. 서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서영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두는 게 중요했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30분 후 경찰 2명이 출동했어요. 현관문의 낙서를 확인하고 서영에게 상황을 물었죠. 오후에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었어요. 제가 한 사람을 제압했더니 보복하러 온 것 같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알 수 있었어요. 이것만으로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경찰은 조심하시고 또 문제 생기면 바로 신고하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서영은 혼자 남겨졌죠. 다음 날 아침 서영은 평소처럼 조깅을 나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서영의 차량이 보였어요. 아니, 보였던 것은 잔해였습니다. 차량의 모든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타이어는 칼로 찢겨 바람이 빠져 있었어요. 본인 위에는 또다시 빨간 페인트로 협박 문구가 적혀 있었죠. 다음은 내 차례다. 서영은 차량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침착해졌어요. 군인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죠. 전투 상황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을 꺼내 다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보험사와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주민들은 수군거렸어요. 누가 저런 짓을 한 거야.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요즘 세상 정말 무법천지네. 할머니도 달려오셨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서영의 차를 보시더니 서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서영 씨, 미안해요.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서영은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들은 서영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꺾으려는 거였습니다. 서영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주차장 구석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보였죠. 카메라 확인하면 범인 나오겠네요. 서영이 말했지만 옆에 있던 관리사무소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카메라 작년부터 고장났어요. 예산 문제로 아직 수리 못했습니다. 서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저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서영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저들은 단순한 동네 조폭이 아니라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서영은 재활센터 일을 하다가 낯선 남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센터 입구에서 서영을 기다리고 있던 남자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예의 바른 태도로 다가와 명함을 건넸죠. 안녕하세요, 윤서영 씨. 저는 대륙건설 이사 김태수라고 합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서영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대륙건설.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였어요. 서영은 남자를 따라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남자는 커피를 주문하고 서영 앞에 앉았어요. 어제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파손건도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서영은 묵묵히 남자를 바라봤어요. 무슨 용건이시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죠. 우리 회사는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께 합당한 보상을 드리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에요.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하셔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윤서영 씨가 주민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어제 일 이후로요. 만약 서영 씨가 재개발에 찬성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주신다면 우리 회사에서 특별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1억 원 정도면 어떨까요? 서영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자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했어요. 돈으로 매수하려는 거였죠. 거절하겠습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으로 변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시죠. 어제 차량 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협박이신가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습니다. 서영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들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주민들을 협박하는 조직이었던 거죠. 그리고 서영은 이제 그들의 표적이 됐어요. 서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또 전쟁이 시작됐군. 하지만 이번엔 나 혼자가 아니야. 이웃들이 있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영은 평소처럼 재활센터에서 일하고 조깅을 하고 조용히 생활했어요. 하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단지 안 곳곳에 검은색 SUV가 자주 보였고 낯선 남자들이 주차장을 배회했죠. 주민들은 불안해하며 서로 모여 수군거렸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여. 재개발 때문에 그런 거래. 우리 집 앞에도 어제 낯선 사람이 왔어. 무서워서 애들 혼자 못 다니게 하고 있어. 서영도 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단지 전체가 조폭들의 감시 아래 놓인 것 같았어요. 서영은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은 순찰을 돌다가 그냥 가버렸죠. 뚜렷한 범죄 행위가 없으면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영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와 빵을 사서 나오는데 주차장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남자 셋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영을 에워쌌죠. 야, 너 윤서영이지? 서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형님이 보자셔. 차 타. 남자들은 위협적인 눈빛으로 서영을 바라봤어요. 서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아르바이트생 한 명뿐이었고 거리는 한산했죠. 서영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어요. 저항하면 싸움이 벌어지고 누군가 다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영은 그들의 우두머리를 만나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알았어요. 가죠. 서영은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남자들은 서영을 검은색 승합차에 태웠어요. 차 안에는 또 다른 남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죠. 4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버려진 공장 단지에 멈췄습니다. 남자들은 서영을 끌고 낡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고 안은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죠. 형광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의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윤서영 씨,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강철민이라고 하오. 남자는 담배를 피우며 서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서영은 묵묵히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강철민. 이 지역 조폭 조직의 두목이라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었죠. 나를 왜 여기로 데려온 거죠? 간단하오. 당신이 우리 일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김태수 이사가 제안했던 거 기억하시오? 1억 원. 거절했죠. 강철민은 비웃었습니다. 그래, 거절했지. 용감하더군. 아니, 어리석다고 해야 하나? 당신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오? 당신들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주민들을 협박해서 재개발 보상금을 빼앗으려는 거죠. 강철민은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서영에게 다가왔어요. 불법? 하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군.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요. 경찰도 공무원도 정치인도 다 우리 손 안에 있어. 서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철민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런 조직들은 권력과 유착돼 있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당신이 나서면 주민들도 용기를 낼 거요. 그럼 우리 일이 복잡해져. 그래서 당신을 없애야겠다고 결론을 내렸소. 강철민이 손짓하자 남자 둘이 서영을 붙잡았습니다. 서영은 저항하려 했지만 다른 남자 하나가 뒤에서 서영의 팔을 비틀었어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은 서영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저항하지 마. 조용히 당하면 덜 아플 거야. 남자 하나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서영의 얼굴에 충격이 가해졌어요. 피가 입가로 흘러내렸죠. 또 한 대, 그리고 또 한 대. 서영은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폭행은 계속됐어요. 특수부대 출신이라며? 별거 없네. 여자는 여자야. 남자들은 비웃으며 서영을 때렸습니다. 서영의 몸은 점점 무너져 내렸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죠.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서영은 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혹한기 훈련 중 얼어붙은 바다에 빠졌을 때 동료들이 자신을 구해준 일. 그 따뜻한 손길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서영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최진수, 함께 특수임무대에서 복무했던 동료였죠. 서영보다 2살 어렸고 서영을 형처럼 따르던 후배였어요. 진수야. 서영은 힘겹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최진수는 차갑게 웃을 뿐이었어요. 최진수는 강철민 옆에 섰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모습이 낯설었죠. 서영 선배,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만날 줄 몰랐어요. 진수 너, 왜냐고요? 돈 때문이죠. 선배는 정의를 위해 살았지만 저는 현실을 선택했어요. 군대 나와서 뭐하고 살아요? 월급 200만 원 받으면서 가난하게 살 거예요? 최진수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서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함께 목숨 걸고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가 이제는 조폭의 편에 서 있다니. 진수야,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뭘 위해 싸웠는데. 나라 위해서요? 나라가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요? 전역하고 나니 아무도 신경 안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 길을 찾았어요. 최진수는 서영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직 냉혹함만이 가득했죠. 선배, 괜히 나서지 말고 조용히 사세요. 안 그러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강철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진수, 잘 말해줬어. 이제 치워. 남자들은 서영을 끌고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실려 다시 단지 근처에 버려진 서영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아팠고 의식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서영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보였죠?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봤던 그 별들. 아버지, 제가 잘못 산 걸까요? 서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의식을 잃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누군가 서영을 흔드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서영 씨, 정신 차려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산책을 나왔다가 쓰러진 서영을 발견한 거예요. 할머니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서영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서영은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온몸이 욱신거렸고 입안에서는 쇠맛이 났죠. 고개를 돌리니 옆 의자에 박순자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졸고 계셨는데 서영이 움직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어요. 서영 씨, 정신 차렸어요? 어머,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은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죠. 할머니, 제가 얼마나 누워 있었어요? 이틀이요. 이틀 동안 깨어나지 않아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서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갈비뼈 쪽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의사 말로는 갈비뼈 2대가 금이 갔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했어요. 다행히 내장에는 큰 손상이 없었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최소한 달은 걸린다고 했죠. 누가 그랬어요? 대체 누가 서영 씨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할머니는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할머니께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만 더 끼쳐드릴 테니까요.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조심하지 못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조심 못한 걸로 보여요? 서영 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미 신고했어요. 경찰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서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강철민의 말대로 저들은 권력과 연결돼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더 묻고 싶어 하셨지만 서영의 지친 얼굴을 보고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일단 푹 쉬어요. 내가 집에 가서 미역국 끓여올게. 환자는 미역국 먹어야지. 할머니는 서영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고는 병실을 나가셨어요. 서영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지만 서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되겠어. 이대로는 저들을 막을 수 없어. 서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진수의 배신, 강철민의 위협,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모든 게 서영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단지의 주민들, 할머니,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일어서야 했죠. 사흘 후 서영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 음식 그릇들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미역국, 삼계탕, 죽 그리고 과일 바구니까지. 쪽지들도 함께 있었죠. 서영 씨, 빨리 나으세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우리 모두 서영 씨 편이에요. 고마워요. 할머니를 지켜줘서. 서영은 쪽지들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웃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서영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가 서영을 지켜주고 있었죠. 그날 저녁 서영은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오신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서영은 본능적으로 경계했죠. 누구세요? 서영 씨 맞죠? 저희는 옛날 동료입니다. 같이 특수임무대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이에요. 남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서영은 남자들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기억이 났습니다. 김대호와 이준혁.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들이었죠. 서영은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호, 준혁? 어떻게 여길? 소문 들었어요. 서영 선배가 조폭들한테 당했다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김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영은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최진수 그 새끼가 배신했다는 것도 들었어요. 믿을 수 없더라고요. 함께 훈련받고 작전 수행했던 동료가 조폭 편에 섰다니. 이준혁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현실이야. 진수는 달라졌어. 김대호가 서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배,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선배를 돕고 싶어요. 우리도 전역하고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동료가 위험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서영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영은 감사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위험해. 저들은 조직이고 우린 셋뿐이야. 숫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특수부대 출신인데. 게다가 선배 계획이 있으면 따르겠어요. 이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동료들과 함께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알았어. 그럼 같이 해보자. 하지만 이건 전쟁이야. 진짜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각오하고 왔습니다. 선배, 우리 믿어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동료애였어요. 군 시절 목숨을 함께 걸었던 그 유대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서영은 단지 주민들을 모았습니다. 관리사무소 회의실에 3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어요. 할머니도 계셨고 젊은 부부들, 중년 남성들도 있었죠. 서영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윤서영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며칠 전 조폭들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그들은 재개발을 빌미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빼앗기 위해서죠.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저 혼자서는 그들을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가능합니다. 경찰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해요. 이 공동체를, 우리 집을. 한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싸운다는 거죠?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처럼 폭력을 쓸 수는 없잖아요. 폭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그들이 협박하면 다 같이 신고하고 증거를 남기고 언론에 알려야 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지킬게요. 저는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호신술을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나는 서영 씨를 믿어요. 우리 함께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할머니의 말에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함께한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이 작은 공동체를 지켜내요. 그날 밤 서영은 김대호, 이준혁과 함께 작전을 짰습니다. 강철민과 최진수 그리고 대륙건설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했어요. 증거를 확보하고
그들의 범죄를 세상에 알려야 했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김대호가 말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반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서영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이 있었고 주민들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영과 동료들은 조용히 움직였어요. 김대호는 대륙건설의 내부 정보를 수집했고 이준혁은 강철민 조직의 동선을 파악했죠. 서영은 주민들과 만나며 증언을 모았습니다. 협박당한 사람들, 돈을 빼앗긴 사람들, 폭행당한 사람들. 생각보다 피해자가 많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고발할 수 있어요. 김대호가 모아놓은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부족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대륙건설과 강철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아야 해. 그때 이준혁이 휴대폰을 들고 왔습니다. 선배, 이거 봐요. 오늘 밤 11시에 강철민이 대륙건설 김태수 이사를 만난대요. 장소는 시내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서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거기서 현장을 잡으면 되겠네. 준비하자. 그날 밤 서영은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레스토랑 근처로 갔습니다. 이준혁은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망원 카메라로 레스토랑 내부를 촬영했어요. 김대호는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대기했죠. 11시 정각 강철민이 부하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김태수 이사가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레스토랑 2층 VIP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영은 조심스럽게 레스토랑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직원 복장을 한 서영은 자연스럽게 복도를 지나 VIP 룸 근처까지 다가갔죠. 문틈으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이사, 일이 생각보다 잘 안 풀리고 있어. 주민들이 단결하기 시작했어. 강철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당신 일이잖아요. 돈은 충분히 들였으면 알아서 처리하셔야죠. 김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윤서영이란 여자 때문이요. 그 여자를 제거해야 해. 제거? 말 조심하세요. 우린 합법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합법? 이사님도 참. 뒤로는 우리 손 빌려놓고 앞에선 합법 타령이요? 강철민이 비웃었습니다. 김태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어쨌든 조용히 처리하세요. 소란 피우지 말고. 그리고 이번 주까지 나머지 주민들 동의서 받아오세요. 안 그러면 계약금 회수합니다. 알았소. 내 방식대로 하겠소. 서영은 휴대폰으로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서영이 조용히 뒤로 물러나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웨이터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웨이터는 서영을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저기요, 누구세요? 여긴 직원만 들어올 수 있는데. 서영은 재빨리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하지만 웨이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가왔어요. 그때 VIP 룸 문이 열렸습니다. 강철민의 부하 한 명이 나왔죠. 그는 복도에서 서영과 웨이터를 보고는 즉시 알아챘어요. 저기,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서영은 주저하지 않고 달렸어요. 복도를 따라 계단으로 향했죠.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서영은 계단을 뛰어내려가 1층으로 빠져나왔어요. 레스토랑 홀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깜짝 놀라 서영을 바라봤죠. 멈춰. 강철민의 부하들이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서영은 주방 쪽으로 달렸어요. 주방을 지나 뒷문으로 나가려는 순간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진수였어요. 선배, 여긴 왜 왔어요? 최진수는 차갑게 웃으며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은 멈춰 섰어요. 최진수와 마주선 건 폭행당한 날 이후 처음이었죠. 비켜, 진수야. 비킬 수 없어요. 선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도청했죠? 녹음했죠? 최진수가 다가왔습니다. 서영은 뒤로 물러섰지만 뒤에는 이미 다른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서영은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선배, 휴대폰 내놔요. 그럼 조용히 보내드릴게요. 서영은 최진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수야,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우리 함께 싸웠잖아.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최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라, 사람들, 그게 나한테 뭘 해줬어요? 나는 지금 행복해요. 돈도 벌고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건 행복이 아니야. 양심을 팔아서 얻은 건 행복이 아니라 거짓이야. 닥쳐요. 최진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서영에게 달려들었어요. 서영도 맞섰습니다. 두 사람은 주먹을 주고받았죠. 특수부대에서 함께 훈련받은 두 사람의 싸움은 치열했어요. 서영은 최진수의 공격을 막아내며 반격했지만 갈비뼈 부상 때문에 움직임이 둔했습니다. 선배도 이제 늙었네요. 예전 같지 않아요. 최진수가 비웃으며 서영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서영은 비틀거렸어요.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죠. 하지만 서영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최진수의 다리를 걷어찼어요. 최진수가 균형을 잃는 순간 서영은 그의 팔을 잡아 관절기를 걸었습니다. 미안해, 진수야. 서영은 최진수를 바닥에 눕히고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김대호가 차를 몰고 왔어요. 서영은 차에 뛰어 올랐고 차는 급발진했죠. 녹음 파일 확보했어요? 김대호가 물었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했어. 이제 이걸로 승부를 봐야 해. 하지만 서영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최진수와의 싸움이 마음에 걸렸어요. 한때 형제처럼 지냈던 동료를 적으로 만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절감했죠. 다음 날 서영은 녹음 파일을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직접적인 범죄 증거가 아니에요. 대화 내용만 들어도 충분히 공모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세요. 경찰의 말에 서영은 실망했습니다. 역시 경찰도 믿을 수 없었어요. 서영은 경찰서를 나와 김대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경찰이 안 된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언론은 어때요? 기자들한테 제보하는 거. 서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언론에 공개하자. 세상이 알게 하자. 서영은 지역 신문사 기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기자는 흥미를 보이며 만나자고 했어요. 다음 날 서영은 기자를 만나 모든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녹음 파일, 주민들의 증언, 그리고 폭행 사진까지. 이건 큰 특종이 될 것 같네요. 확실히 보도하겠습니다. 기자는 약속했습니다. 서영은 희망을 느꼈어요. 드디어 세상에 알려질 거였죠. 하지만 서영은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강철민은 서영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윤서영을 없애야 해. 이번엔 확실하게. 폭풍 전야였습니다. 가장 큰 전투가 곧 시작될 거예요. 기사가 나간 다음 날 단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역 신문 일면에 대륙건설과 강철민 조직의 유착 의혹이 크게 보도됐어요. 주민들의 증언과 녹음 파일 내용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죠. 서영의 휴대폰에는 다른 언론사 기자들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불안했어요. 강철민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과연 그날 저녁 단지 입구에 검은색 차량 6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총 20명 정도였어요. 그들은 주차장으로 몰려왔죠. 서영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대호와 이준혁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주민 10여 명도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들, 중년 아저씨들,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까지 모두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촬영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할 거예요. 한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강철민은 비웃으며 앞으로 나왔어요. 촬영? 해봐. 상관없어. 오늘은 확실히 끝낼 거니까. 강철민은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남자들이 일제히 다가왔어요. 서영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강철민, 이제 끝이야. 언론에 다 알려졌어.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어. 경찰?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 거야. 그리고 너도 오늘 여기서 끝이야. 강철민이 신호를 보내자 남자 6명이 서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영은 침착하게 첫 번째 공격을 피했어요. 그리고 재빠르게 상대의 팔을 잡아 꺾었죠. 특수부대 격투술이었습니다. 한 명이 쓰러지자 김대호와 이준혁도 움직였어요. 김대호는 2명을 동시에 상대했습니다. 빠른 발차기로 한 명을 제압하고 다른 한 명은 관절기로 눕혔어요. 이준혁도 3명과 맞서 싸웠죠. 훈련받은 군인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조폭들은 숫자가 많았지만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서영의 갈비뼈 부상은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한 남자의 주먹이 서영의 옆구리를 가격했어요. 서영은 비틀거렸죠. 고통이 밀려왔지만 서영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주민들의 응원 소리가 들렸어요. 서영 씨, 힘내요. 우리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서영에게 힘을 줬습니다. 서영은 다시 일어서 싸웠어요. 1명, 2명, 3명. 서영의 손에 제압당한 남자들이 늘어났죠. 하지만 끝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들이 달려들었어요. 그때 최진수가 나타났습니다. 최진수는 서영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어요. 2 사람은 다시 마주섰죠. 선배, 이제 그만해요. 이길 수 없어요. 진수야, 넌 아직도 모르겠니? 우리가 지키려는 게 뭔지. 이 사람들을, 이 공동체를 지키는 거야. 최진수는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선배는 이상주의자예요.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최진수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서영은 막아냈어요. 2 사람은 다시 격렬하게 맞붙었죠. 함께 훈련받은 동료끼리의 싸움은 누구도 쉽게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주먹과 발차기가 오갔고 둘 다 상처를 입었어요. 서영은 최진수의 공격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내 안에 아직 양심이 남아있다는 거 알아. 그게 아니라면 지금 날 죽일 수도 있었을 거야. 최진수의 움직임이 잠깐 멈췄습니다. 서영의 말이 가슴에 꽂혔던 거예요. 그 순간 강철민이 소리쳤습니다. 최진수, 뭐 하는 거야? 빨리 끝내. 최진수는 다시 서영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힘이 약했어요. 서영은 느낄 수 있었죠. 최진수가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요. 서영은 최진수의 팔을 잡아 꺾지 않고 그냥 밀쳤습니다. 진수야, 아직 늦지 않았어. 돌아와. 최진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는 혼란과 고통이 가득했어요.
강철민은 화가 나서 직접 나섰습니다. 쓸모없는 놈, 내가 직접 하겠어. 강철민은 덩치가 컸고 움직임도 빨랐어요. 서영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연속으로 날렸죠. 서영은 막아냈지만 갈비뼈 부상 때문에 완전히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강철민의 주먹이 서영의 얼굴을 가격했어요. 서영은 뒤로 넘어졌죠. 이제 끝이다. 강철민이 발로 서영을 찍으려는 순간 누군가 강철민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강철민의 다리를 잡고 있었죠. 우리 서영 씨한테 손대지 마. 할머니의 외침에 다른 주민들도 달려들었습니다. 강철민의 부하들을 막아서며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젊은 남성들은 조폭들과 몸싸움을 벌였죠. 주민들이 함께 싸우는 모습에 서영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서영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비틀거렸지만 쓰러질 수 없었어요. 서영은 강철민에게 다가가 마지막 힘을 다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강철민의 턱에 정확히 명중했어요. 강철민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죠. 이건 우리 모두가 지켜낸 거예요. 당신들은 이길 수 없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 여러 대가 단지로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였죠. 경찰들이 내려 조폭들을 에워쌌어요. 모두 움직이지 마.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강철민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주민이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증거가 너무 많았죠. 강철민과 부하들은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최진수는 바닥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경찰이 다가오자 최진수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체포를 받아들이는 거였죠. 서영은 최진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진수야, 감옥에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늦지 않았어. 최진수는 고개를 들어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선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알아. 나도 알아. 최진수는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서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민들이 서영을 에워쌌습니다.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죠. 우리가 해냈어요. 서영 씨, 고마워요. 박순자 할머니는 서영을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서영 씨, 정말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서영은 할머니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고통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이웃들의 사랑이 서영을 감싸고 있었죠.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전투가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철민과 그의 조직원들은 구속됐고 대륙건설 김태수 이사도 수사를 받게 됐어요.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작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조폭과 부패한 건설사에 맞서 싸워 이긴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서영의 갈비뼈는 거의 회복됐어요. 아직 가끔 쑤시긴 했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죠. 오늘도 서영은 아침 조깅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을 지나며 서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영 씨,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주민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서영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죠. 이제 서영은 단지에서 영웅이 아니라 그냥 이웃이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었어요. 조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박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장을 보고 오시는 길이었어요. 서영 씨,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올래요? 손자가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같이 저녁 먹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방해될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예요? 가족처럼 지내는데 무슨 방해예요? 꼭 와요. 할머니는 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따뜻함이 가슴을 녹였죠. 네, 그럼 저녁에 갈게요. 오후에 재활센터로 출근한 서영은 평소처럼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청년은 이제 거의 회복돼서 걷기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낙상으로 고통받던 노인도 많이 좋아졌죠. 서영은 그들 하나하나를 정성껏 도왔습니다. 선생님,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서영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선생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환자의 말에 서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영이 한 일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줬다는 게 신기했어요. 퇴근 후 서영은 재활센터에서 특별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호신술 교실이었어요. 10명 정도의 주민들이 모였죠. 젊은 여성들, 중년 남성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모두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제압술을 배워볼게요. 누군가 손목을 잡았을 때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서영은 천천히 시범을 보였습니다. 주민들은 진지하게 따라했어요. 서영은 한 명 한 명 자세를 고쳐주며 격려했죠.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힘이 아니라 기술이 중요해요. 수업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강하다는 건 힘이 센 게 아니에요. 두려워도 일어서는 용기, 그게 진짜 강한 거죠. 당신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어요. 저녁 7시 서영은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음식 냄새가 풍겼어요. 할머니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셨더군요. 갈비찜, 잡채, 전, 그리고 된장찌개까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였죠. 할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서영 씨가 우리를 지켜준 거 축하하려고. 할머니의 손자도 있었습니다. 대학생이라던 청년은 서영을 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누나, 정말 멋있으세요. 저도 누나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의롭다기보다 그냥 옳은 일을 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식사를 하며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 단지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이야기, 젊은 시절 고생하며 살았던 이야기. 서영은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야 해. 서영 씨가 그걸 보여줬어. 우리한테. 할머니의 말에 서영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영 역시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주차장에는 평화로운 불빛만 가득했어요. 검은색 SUV도 위협적인 남자들도 없었죠. 서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 바쳤는데 정작 나를 기다려준 건 외로움뿐이라고 생각했었지. 서영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생각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틀렸어. 날 기다려준 건 외로움이 아니라 이 따뜻한 공동체였어.
서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대신 꿈속에는 할머니의 환한 웃음, 주민들의 응원, 그리고 김대호와 이준혁의 든든한 모습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김대호와 이준혁을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단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선배, 우리 정말 해냈네요. 이준혁이 감회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처음엔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서영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들 없었으면 못했어. 정말 고마워. 우린 동료잖아요. 당연한 거죠. 세 사람은 웃으며 커피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서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교도소에서 온 편지 알림이었죠. 최진수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선배, 매일 반성하고 있어요. 선배 말이 맞았어요. 돈이 아니라 양심이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 다시 시작할게요. 나중에 나가면 선배처럼 사람들을 돕는 일 하고 싶어요. 기다려주세요. 서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최진수가 돌아온 거예요. 진짜 최진수가. 그날 오후 서영은 재활센터에서 새로운 환자를 맞이했습니다. 청소년이었어요. 학교 폭력으로 다친 아이였죠. 서영은 아이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영도 웃었어요. 이제 서영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소명이 뭔지. 군대에서 배운 힘은 싸우기 위한 게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거였어요. 밤이 됐습니다. 서영은 다시 주차장을 거닐었어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죠. 서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서영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그리고 서영은 알았습니다. 이 평화는 누군가 지켜줘서 온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낸 거라는 것을요. 서영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었어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